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중국 인플레 펌프 서울 아파트 버블 잡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부동산 가격 폭락이 온다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자, 영끌하면 내 집 마련한 가구 과연 부동산 가격 폭락의 직격탄을 받을까요? 물론 받겠죠.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라는 거예요. 기분도 정말로 나쁘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겠지만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내 집에 살겠죠. 그래서 과거에 하우스 푸어라고 불렸던 30대, 40대 분들이 과연 내 집 처분하고 나서 전셋집으로 옮겨갔을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내 집이고 내 자녀가 학교 가고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자, 반면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갭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갭 투자자들이 무조건 집 다 던질까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야, 이런 일시적인 충격에서 던지면 안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버틸 때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전세값만 안 떨어지면 이 다주택자는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나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면 진짜 문제가 되겠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은요, 매매 가격과 동일한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과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급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금리적인 부분은 영향을 좀 많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1.25%였어요. 예금금리가 1.5%입니다. 자, 전세 5억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5% 정기예금 2년 예치 후에 이자 소득 공제 후에 받는 소득 감안해 봤더니 1,94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전세에서 예금 금리가 0.7%로 떨어진다 볼게요. 2년 이자 소득이 897만 원으로 마이너스 54%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동일한 전세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금리 상황이 바뀌었는데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를 선호하겠죠. 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따라 전세 종말과 전세 부활이 결정됩니다. 과거에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던 2013년, 2014년에 보면은 저금리에 따른 전세 시대 종말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죠. 그때 정말로 이제 앞으로 월세 시대가 되나 보다 했었는데 막상 기준금리 긴축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 부활 시대가 왔네 이러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월세 매물이 감소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세 금액을 얘기할 때 이 금리를 제외하고 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뭐 이 금리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니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현금 가치는요, 금리가 나타나게 되고 금리는요, 부동산 가치와 반비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동산 가치가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전세금을 받더라도 금리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요, 매매 시장의 투자 수요와 실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동시 침체를 불러오다 보니까 이것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2025년 이전에 주택 가격을 유일하게 조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급격한 금리 인상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는 내 집 마련할 계획이 없던 임대에 거주하던 사람들까지 대거 나서면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그랬고 수요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거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으로 이거 수요 충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도시로 몇십만 원 두드려 박아야 이거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도시가 입주하는 2025년까지는 급격한 금리 인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되냐? 예금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높은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금리는 어떻게 올리나요? 3% 내외의 안정된 경제 성장률과요, 2%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경제가 아주 좋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경제 위기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올린다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 2020년에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경제 침체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V자 반등해서 좋아지게 되면 그 반대 상황이 갈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2012년, 2013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붕괴는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제 호황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었죠. 성장률이 5%, 6%까지 치솟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까지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올렸죠. 이런 기사를 보면 부동산 투자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적인 디플레이 요인이 있다는 거죠. 2012년부터 왜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저물가가 지속됐을까? 밸류체인 강화를 통한 공급 과잉 상황, 중국의 생산 과잉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요. 자, 수요가 좀 오를만 하면 공급이 되고 나서면서 가격을 억눌러 왔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량 과잉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유가가 장기화가 되면서 저물가를 장기적으로 지속시켰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물가는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을 힘을 받고 있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사우디에서 단독 감산에 들어가면서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대에서 이제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이 가격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지금 남은 것은요, 중국의 생산 과잉 부분에 남아있다는 건데요. 자, 전 세계 저물가의 근본 원인이었던 중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중국이 원자재와 운임 급등에 따라서 글로벌 인플레 펌프가 될까라는 기사였어요. 자, 기사 내용 좀 잘 보겠습니다.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부산시 가구업체 루이스타는요, 올 여름부터 주문가를 7% 올린대요. 왜 올리나 봤더니 쿠션과 프레임 등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과 금속 가격이 최근 몇 달간 급등했고요. 운임비도 9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임비를 고객한테 부담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이윤 압박을 견디기 힘든 지경이 됐다. 그래서 급격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2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과 동남아 작업화를 수출하는 장시성의 한 회사는요,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가격 인상 통보를 받았대요. 가죽과 포장 가격을 10에서 30%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월 말 공장 출하 가격을 5% 올렸대요. 게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철강사들의 생산량 감축에 들어갔다는 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인플레 펌프, 물가 상승률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였던 거죠. 자, 앞으로 중국 생산자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사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생산자 물가 인상 나타나고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인상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긴축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생산자 물가가요, 2월에 1.7%로 시장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생산자 물가가 치솟았을 때 긴축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선제적인 물가 상승률 지표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운임비 인상 요인까지 가중되고 있어요. 요즘 컨테이너 운임 치솟았다는 얘기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도 택배 요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추가로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왜? 휘발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자, 이 유가 상승분이 단순하게 소비자 물가 품목 중에서 공업제품,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만 올린 게 아니라 전체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운임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가격 상승까지 같이 감당해야 되는 인플레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요만 돌아오면 됩니다. 공급 측 인플레 요인은 누적됐어요. 수요만 돌아오면 이게 한꺼번에 퍼지게 됩니다. 수요는 어떻게 돌아온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야 돌아온다. 내수 회복과 물가 인상,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 2분기는요, 계절적 요인으로 코로나19가 진정세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는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죠. 북반구 같은 경우는 안정세가 나타날 겁니다. 게다가 3분기는요, 백신 효과에 따른 감소세가 확실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축 흐름이요, 올해 하반기, 내년에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벌써 올해 하반기에 테이퍼링이 언급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10월 또는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면 2022년에 만만치 않은 금리 인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야,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2021년은 좀 나아요. 서울에 27,000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3만호 공급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지만 경기도 지역이 94,000호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 안정세가 나오는 이유가 서울에 인접한 신규 택지에서 입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2022년입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 지역이 18,000호로 정말로 많이 부족해져요. 2023년은 19,000호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는요, 서울 지역은 2023년부터 공급 부족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수치가 있거든요. 바로 둔촌 주공 12,000세대의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